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외로운 당신에게 사람에게 돌아가라. 지은이는 장문정,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다지도 외로운가? 그래, 괜찮아. 세상에 외로운 건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 라고 위로하지만 지친 육체와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의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 줄 모릅니다. 어쩌면 외로운 존재가 세상에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읊조림은 위로가 아닌 절망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정말로 외롭다면 어설픈 자기 위로가 아니라 당장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외로움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당신은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가? 혹시 그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또 고민하다가 그냥 마음속에 묻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 가족, 친구, 연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이렇게 많은 관계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사소한 고민 하나 마음 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다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책은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외로움이라는 감정 상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터뷰 내용과 설문자료 등을 토대로 절대 고독 상태에 처해 있는 현대인의 군상을 현실감 있게 조명합니다. 또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대해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외로웠던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라.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외로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이야기. 까끌까끌 신발 속에 모래알 꺼내기. 한의학에 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몸이 늘어지고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는 어중간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질병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태를 양의학에서는 질병 전 단계라고 부른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무려 47%가 특별한 병명도 없이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병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태를 무시하고 똑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큰 병원 신세를 지는 진짜 환자가 된다는 데 있다. 현대인을 못살게 구는 가장 문제적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미병과도 같아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는 절망적인 느낌을 주며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바다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소금이 없는 것이 아니듯 외로움도 눈으로 보이지 않거나 의료장비로 측정이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한 감정이다. 한 교수가 방송에서 외로움은 좋은 것이다. 외로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외로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할 기회도 마련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5개 기업 1,500명에게 물었다. 외로울 때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반대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외로움 때문에 오히려 성급하게 그릇된 판단을 내린 사람도 있었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아무나 만나다가 더 상처만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쇼핑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가 과소비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면 일상에서의 행동도 심하게 흔들린다. 외로우면 판단력도 흐려진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을 정도로 그릇된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러면 속으로 답한다.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사람을 보자. 사실 외로움은 슬픔과 직결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사람은 슬플 때 돈을 낭비하기가 쉬워진다는 조사도 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슬픔을 느끼는 그룹과 슬픔을 느끼지 않은 그룹으로 나눈 뒤 재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슬픔을 느낀 참가자들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자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과 같다.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광활한 회색 도시에서 미약한 존재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완벽한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내 감정의 주체를 무너뜨려 흐릿해지고 무력해지게 하며 내 삶의 변두리를 헤매는 낭인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외로움은 매우 강한 감정이다. 배고플 때 느끼는 맹렬한 식욕이나 이성에 대해 느끼는 성욕만큼 강한 감정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강한 감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고만 한다는 점이다. 외로움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도 않는다. 외로움은 자신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외로우면 더 실수한다. 이성적이 될 수 없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마구잡이로 행동하게 된다. 귀가 얇아져서 여기저기 찔러보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혹한다. 말을 자주 갈아타면 낙마할 확률만 높아진다. 외로움은 중심을 잃게 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적응이라는 말은 함께 쓸 수 없다. 군대에서는 시간이 계급이지만 외로움의 시간에는 이제 다 적응했어라는 명예로운 계급이 없다. 누군가가 내게 외로움에 적응하고 살아보라고 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당신은 어떤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상처는 어땠는가? 상처가 다 아물고 흉터가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몸에 난 상처와 같이 마음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다. 상처가 깊을수록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외로움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외로움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사실 여러 감정의 복합적 산물인 외로움을 피자 자르듯 명쾌하게 나누어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떠올려보라. 딱히 어디가 안 좋은지 설명하기 어려운 몸을 질질 끌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구체적인 병명을 알려주면 환자도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사전을 참고해 외로움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감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혼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건 아니다. 신체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고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쓸쓸한 혹은 황량한 느낌을 일으키는 으로 정의된다. 혼자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는 것을 암시한다. 쓸쓸함. 비탄에 빠져 있거나 비통하거나 우울한 상태를 가리킨다. 애정어린 친한 벗을 바라는 애처로운 욕망이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독. 흔히 외로움과 쓸쓸함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물리적 고립 상태뿐 아니라 감정적 고립 상태까지 동반하는 의미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들을 외로움이라는 말로 통칭하려고 한다. 어쨌거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혼자 있음을 의미하니까 이건 당신의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또렷한 증거다. ING 생명 330명에게 외로움을 포함해 우리가 느끼는 몇 가지 감정들을 색깔로 표현해보라고 했다. 표현할 색깔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두게 했다. 분노는 빨강, 두려움은 검정, 질투는 초록, 우울은 회색을 선택했다. 외로움은 대부분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외로움은 무색, 무취의 감정이었다. 나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알고 있다. 혹은 나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어떤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말과 그 영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외로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자유롭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책의 최종 목표는 외로움 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이기기다. 외로움을 무시하지 마라. 외로움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가슴속은 서서히 녹이 슬어간다. 외로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랑, 연대, 교류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대처에 능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틀렸다. 무시하는 것뿐이다. 공포영화를 볼 때 무서우면 눈을 감으면 된다. 보기 싫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외로움이란 감정은 눈을 감거나 고개 돌려 외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자신만의 문제도 아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에 빠뜨린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둠의 기운을 퍼뜨리는 당신. 그래도 좋은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 당신이 애써 무시하려 했던 작은 외로움도 당신을 거꾸러지게 만들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일상의 불편을 신발 속의 돌멩이라고 한다. 발바닥에 아무리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발이 굼뜨다 해도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면 단박에 거북함을 느낀다. 무시하고 걷자니 계속 신발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거슬림이 내 전신에 전해진다. 결국 걸음을 멈추고 신발 속에 든 모래 알갱이를 빼야만 한다. 외로움은 신발 속에 든 모래 한 알과 같다. 이 감정도 당신의 현재 진행형 삶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이 나를 괴롭힌다. 작은 것이 치명적이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라. 외로움도 이처럼 아주 작은 감정에서 출발한다.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다. 처음에는 외로워라고 읊조린다.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커져간다.
누가 내 감정을 헤아려줬으면. 그러다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버림받은 기분이야. 또다시 나만 혼자 남았어. 서러워. 심지어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발전한다. 외로움은 작지만 크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문예 평론지 애틀랜틱 먼슬리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발표했다. 세워둔 지 며칠이 지나도 멀쩡하던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고 유리창 하나를 깨놓았더니 몇 시간도 안 되어 배터리, 타이어, 좌석 커버가 뜯겨나가고 나머지 창문까지 다 깨져 결국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실험이다. 비슷하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창문이 하나 깨진 집이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했더니 불황자들이 버려진 집인 줄 알고 모여들었고 그러다 그 집을 중심으로 점점 동네 전체가 우범지역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즉, 사소하고 작은 문제점 하나를 방치하고 소홀히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쇠사슬은 단 한 군데라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고리들이 아무리 강해도 끊어지기 마련이다. 당신의 다른 감정들이 제 아무리 잘 조절된다 해도 외로움이란 약한 감정은 당신 감정 전체 유대를 끊어버린다. 겉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통증 클리닉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마음속 통증을 치료할 생각이라면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결함이 있는 벽돌과 같다. 내부적 결함이 있는 벽돌은 쌓으면 쌓을수록 건물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 70에서 80년대 한국의 공장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표어가 있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 중 외로움이라는 취약한 부분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할 시간이다. 외로움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과 같다.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광활한 회색 도시에서 미약한 존재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완벽한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내 감정의 주체를 무너뜨려 흐릿해지고 무력해지게 하며 내 삶의 변두리를 헤매는 낭인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 많던 이웃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술집 매니저였던 28세 제노비스는 길거리에서 무참하게 칼로 난자되어 살해됐다. 놀라운 건 그녀가 크게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친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35분 동안 무수히 칼에 찔리는 모습을 주변 아파트에 살던 이웃들이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누구 한 명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파트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은 무려 38명이었다. 1998년 17세대가 살고 있던 독일 함부르크의 한 아파트에서 볼프강 디르크스라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입주민들은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집 초인종을 눌러봐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에 들어가 보니 TV 앞에 놓인 소파에 그가 죽은 채 앉아 있었다. 그 시신의 허벅지 위에 1993년 12월 5일자로 되어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잡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가 죽은 뒤로 장장 5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약과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알베르토 로드리게스라는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죽은 지 15년 만에 발견됐다. 물이 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공무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노인은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이웃과 단절된 사회에서 고독사한 씁쓸한 사망이었다. 2010년 12월 25일 영국의 한 41세 여자가 소셜미디어에 자살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 글은
마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박한 외침 같았다. 인터넷에서 그녀와 친구를 맺고 있던 사람은 1,500명, 그중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죽은 채 발견되었다. 방관자 효과는 오늘날 이상하기보다는 어쩌면 당연시되고 있다.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자기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고독사는 이제 노인들만의 얘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고독사 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 20에서 30대로 파악되고 있다. 고독사란 무용고 사망자란 슬픈 말로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떠날 때 이승에서의 행적을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지 않는다. 이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완벽히 혼자 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에 1,000명을 웃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게 만든다. 유족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내고 한두 달 내에 연락이 없으면 화장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바글대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장례식에 와서 누군가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엉덩이 잠깐 붙이고 앉아있어주는 호사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빈집으로 날아오는 가스요금 청구서만이 우편함에서 그를 기억해 줄 뿐이다. 당신에게는 이웃이 있는가? 내가 앞에서 예로 든 이야기들은 이웃과 공존하는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관심과 염려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슬픈 사건들이다. 나도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어느 날인가 늘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죽으면 얼마 만에 발견될까? 나 같은 생각을 당신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대체 나의 이웃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물론 이웃은 있다. 있다는 게 느껴진다. 복도를 걷는 소리,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전화통화 소리, 주차장에 자동차가 들고 나는 소리, 꺼졌다 켜졌지 않은 전등, 창가에서 움직이는 어스름한 그림자. 분명 이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만의 벽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만의 빗장을 걸어 닫고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당신처럼. 문화평론가 정윤수는 가장 흔한 우리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임시 천막으로 묘사했다. 사람들이 자꾸만 집 평수를 늘려나갈 생각만 하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잠시 지내는 임시 거주지로만 여긴다는 말이다. 뿌리를 내리고 오래 살 집이 아니다 보니 이웃끼리 정을 주고받을 마음은커녕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설 수 없게 돼버린 셈이다. 2012년 8월 서울 노원구가 주민 간 인사하기 실천운동을 위해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벌였다. 주부 자원봉사자, 경비원, 마을버스 기사 등이 조사원이 되어 7,700여 명의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할 때 화답을 하는지 실험했다.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할 때 똑같이 인사로 답한 경우가 38%뿐이었다. 10명 중 6명은 웃음으로 인사하는 이웃을 못 본 척하거나 차갑게 무시했다. 인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가 그 시작조차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웃들은 세상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가고 이웃 간의 친근감은 범죄와 두려움 속에 말라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아니다. 우리가 원래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1999년에 파괴적인 지진이 터키를 강타했을 때 그리스는 열심히 터키의 지진 복구를 도왔다.
그리스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침 받아왔다. 하지만 터키의 지진 현장에서 죽은 아이들을 구조할 때 그리스인들은 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공식 구조 작업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구조에 매진하며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이웃에 대한 없던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몰랐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등대지기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직업이다.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등대지기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직업으로 딱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등대에서는 휴대폰도 잘 안 터지고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으니 오직 책 읽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인터뷰한 등대지기는 한 달에 책을 130권까지도 읽어봤다고 했다. 사람들에게서 귀따갑게 받는 질문은 한결같단다. 그 외로운 날들을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요? 그는 단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정신사납고 소란한 도시에서 외롭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네. 그가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건데.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의 정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시골 사람보다 도시 사람이 80%나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 시골 지역의 신협직원 200명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신협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의 지수를 직접 조사해봤다. 시골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로움을 배나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방어적인 태도,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이웃과 담을 쌓고 도시 속의 등대지기로 살기를 택한 것이다. 한국인의 97%는 도시에 산다. 시골에 사는 비율은 겨우 3%다. 역사상 유례없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벗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장문정이 다가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며 전단지를 건넨다. 당신은 경기를 일으키듯 손사래를 치며 종전걸음을 내뺄 것이다. 이번엔 같은 장문정이 다시 다가가 실례지만 길 좀 여쭐게요. 강남역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 조금 전과 달리 이번에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직장에서 일 때문에 만나고, 공부나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만나고, 같이 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난다. 우리는 길에서 돌을 묻는 사람을 피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돌을 묻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주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이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당장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서서히 영양결핍을 초래하면서 몸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작고 사소한 만남,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과의 교제도 비타민과 같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개인의 시간과 감정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을 소모라고 여긴다면 관계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올가 페도렌코라는 여성이 있다. 대학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학우다. 러시아 사람인데 유럽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공부했고 현재 캐나다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웃이 나보다 더 많아 보인다. 우선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학교 행사, 학교 모임, 소소한 만남에도 안 빠지고 그렇게 얻은 이웃들을 참 잘 관리한다.
외국인인데도 한국에서 이웃들을 사귀는 노력을 보노라니 배우는 바가 많았다. 한국인은 우리에게 한국인 이웃이 없다는 말은 변명 같다. 지금부터라도 교제를 만들자. 당신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동네에서 마주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도를 걷는 소리,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주차장에 자동차가 들고 나는 소리,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전등, 창가에서 움직이는 어스름한 그림자. 이건 분명 이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대체 나의 이웃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마음의 문에는 바깥쪽 손잡이가 없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나름 정기적으로 한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분 중에 은퇴한 열쇠 수리공이 계신다. 한 번은 그분과 차를 마시는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다. 열쇠 수리공들 사이에는 하수, 중수, 고수가 있는데 그 위에 초고수가 있으며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자물쇠는 다 연다는 것이다. 은행 금고를 비롯해서 말 그대로 못 여는 자물쇠가 없단다. 이분이 바로 그 초고수시다. 신기하네. 그래서 재차 물어봤다. 어르신, 그러면 어르신 정도의 실력이시면 이 세상에 못 여는 자물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신다. 아니야. 나 같은 실력자도 못 여는 자물쇠가 딱 하나 있지. 그게 뭔가요? 특수 자물쇠라도 있나요? 수리공 어르신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 아니, 이런 걸 못 열어. 안에서 잠그고 단추처럼 생긴 후크를 딸깍 눌러버리면 절대 밖에서 못 열어. 이 세상 그 어떤 열쇠쟁이도 못 열어. 안에서 후크를 누르면 그 아무리 간단한 자물쇠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은 제로란다. 맞다. 당신이 외롭거나 고독한 이유도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에서 후크까지 눌러서 잠가버렸는데 밖에서 그 누가 어찌 열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을 일상에서 여닫는 문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마음에 달린 문에는 바깥쪽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다. 오직 안에만 있다. 나 자신이 먼저 열지 않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열 수가 없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진정으로 외로운 느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솟아난다. 외로움은 어떤 서글픈 일, 비참한 일, 속상한 일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럴 때 방 안에 갇혀있지 말고 손잡이를 돌려 먼저 문을 연다면 비참한 감정은 금세 줄어들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우리를 괴롭힌 상실의 아픔도 누그러질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동물원에 가둬둘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동물이 있다. 필리핀 안경 원숭이다. 갇혀 살지 못한다. 가둬두면 죽는다. 지성 없는 동물도 물리적으로 고립되면 죽듯이 사람도 그렇다. 그런데 물리적 고립보다 심각한 감정적 고립이라는 울타리 속에 사는 외톨이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타 가르보. 알다시피 그녀는 스웨덴 출신의 여배우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녀도 36살이 넘자 자신의 미모가 시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늙고 추해지는 모습을 더 이상 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급기야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밖으로 열쇠를 던져버린 것이다.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피하려고 항상 검은 커튼을 쳤다. 외출은 밤에만 했고 선글라스와 머플러로 얼굴을 가렸다. 결국 그녀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50년을 혼자 숨어서 살다가 외롭게 죽었다. 충분히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립된 경우다. 물리적 고립보다 무서운 감정적 고립이다.
이런 고립을 택하는 외톨이들은 우리 위가 아닌 우리 케이지에 혼자 갇힌 채 감정 속에 숨어 산다. 타인과 대화할 기회가 적다 보니 말주변도 없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을 하면 상처를 줄지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망설이며 늘 자기 검열에 빠져 살다 보니 진심을 전달하지도 못한다.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대의 감정을 살핀다. 그러다가 상대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해도 금방 위축된다. 쉽게 말한다고 그 안에 생각이 진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가볍게 말한다고 그 생각까지 가벼운 것이 아니란 걸 모른다. 나도 이런 편이다.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하기가 미안해서 굳이 짬뽕까지 같이 배달시켜 놓고 먹다 남긴다. 전화를 하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이만 끊자 하면 그가 상처받을까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기 부여잡고 들어준다.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한계가 오면 역으로 세상 전체에 대고 노를 선언한 뒤 굴로 들어가 산다. 관계가 주는 구속감보다 혼자 세상으로부터 표표히 떠나겠다는 생각, 참 위험하다. 고립형 외톨이들의 특징은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 타인은 필요 없다라는 자위적 생각을 갖고 있다. 새빨갛게 타고 있는 조개탄 무더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 활활 타오르는 무더기 속에서 조개탄 하나를 꺼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조개탄의 열기는 차츰 식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 조개탄을 무더기 속으로 도로 넣으면 다시 빨갛게 타오른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면 타오를 수 없다. 타오를 수 없다는 것은 건강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벗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왔다. 외롭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립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다. 2004에서 2005년 미국에서 노화 연구를 위해 남녀 6,500명의 외로운 감정과 사회적 고립 정도를 조사하고 약 7년 뒤 생사 여부를 확인한 보고가 있다. 그 결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사망률이 26%나 됐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이란 일종의 바람직한 경고 신호다. 시장기는 지금 당신에게 밥이 필요하다고 경고해준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은 지금 당신에게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 그 밖에 친밀한 관계 등의 필요성을 경고해준다. 외로움은 건전한 배고픔이다. 외로움은 건강한 시장기다. 우리에게 사람이 결핍되었다라며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배가 고프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게 되듯 외로움을 느끼면 푸근하고 좋은 사람을 찾게 된다. 또 음식이 배고픔을 없애주듯 좋은 사람은 외로움을 없애준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혹시 세상에 외로운 건 나 혼자만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애써 위로하려 하지는 않은가? 틀렸다. 미안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절망이다. 그건 당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다. 자기 위지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아놓고 뚫린 하늘만 바라보며 외롭다고 부르짖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철장을 잠그고 그 열쇠를 밖으로 던져놓고서 홀로 되어 외롭다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립은 외로움이라는 총알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립형 외로움은 내면의 문제다. 당신의 외로움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당신의 손에 있다. 사람에게 될 만큼 대어봐서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외로운 거라고? 아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당신에게 해결책이 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개 절망의 심연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기운을 내지 않는다. 그 정도로 분발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기운을 내야 한다. 힘을 내시라.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라. 만나서 속을 터놓아라.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사소하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와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의 고민도 많이 들어주자. 그래야 부디 감정적 고립의 감옥에서 무사히 탈출하시기를. 외로울 땐 가끔씩 펑펑 울어도 좋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지러지게 운다. 신기한 건 그렇게 우는데도 눈물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다. 태어나서 7일 정도 지나야 비로소 눈물샘이 열리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까무러칠 듯이 울지만 눈물은 없다. 눈물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감정 눈물과 반사 눈물이다. 하품하거나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흘리는 반사 눈물에 대해 얘기하려는 건 아니다. 나는 이걸 묻고 싶다. 어른인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감정 눈물을 흘렸나? 나이가 들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창피해 보인다. 약해 보이지는 않을지 눈치도 보인다. 재미있는 자료가 있다. 독일 안과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자는 1년 평균 30에서 64회 눈물을 흘리고 남자는 6에서 17회 운다. 여자가 남자보다 4, 5배 더 많이 우는 셈이다. 우는 시간도 남자는 2분, 여자는 6분으로 더 길다. 또 여자는 100번 울면 65회를 엉엉 울지만 남자는 그런 정도가 6회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좀 다른 듯하다. 내 조사의 질문은 간단했다. 당신은 최근 3개월 안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3개 보험사와 2개 증권사 남성 480명에게 물었다. 놀라웠다.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던 내 생각과 달리 결과는 남자 10명 중 7명은 울었다고 답했다. 더구나 40대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직원 80명에게 순전히 업무 중압감만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여자는 66%, 남자는 22%였다. 남녀 할 것 없이 일이 고돼서 울더라. 프레벨의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로움 때문에 베개를 눈물로 적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93%나 나왔다. 우리 시대에 눈물 없는 삶은 없다. 흔히 기뻐서 우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슬퍼서 운다. 한 실험에서는 인간의 27가지 감정을 조사했는데 모든 감정에는 지속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정은 슬픔으로 나타났다. 다른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수치심, 공포, 짜증 같은 감정은 아주 짧게 지나갔다. 의외로 지루함은 오래가는 감정 같지만 조사 결과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루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마음의 착각일 뿐 실제로는 짧게 끝나는 감정이었다. 슬픔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껌처럼 달라붙어 한없이 잔존해 있다. 더욱이 깊은 슬픔은 단장, 즉 창자가 끊어진 것만큼 아프다. 아프고 오래간다. 2001년 엘살바도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눈앞에서 진흙 속에 잠겨 땅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아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한 아버지를 만났다. 자식 잃은 슬픔을 다른 종류의 슬픔과 비교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때 슬픔에는 유효기간 같은 게 없다고 느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가곡에서는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간다라며 슬픔이란 감정의 길이를 잘 표현해준다. 랄프 알도 에머스는 슬픔에 잠기면 누구나 어린이로 되돌아가며 지성의 격차가 다 사라진다.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무지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인 허수경은 탈상에서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라고 썼다. 그러니 슬픔을 더 단단한 디딤돌 삼아
이제는 으쌰 하고 일어나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슬픔을 이겨내려면 역설적이게도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외로움에 홀로 신음하지 말고 믿음직한 친구를 찾아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질 수 있다. 눈물에는 리소자임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눈을 소독해주고 감염을 막아준다. 한껏 울 때 눈물은 나쁜 감정과 슬픔까지 소독해준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약보다 주사가 직접적이듯 슬플 때 화제를 돌리거나 일에 더 몰두하거나 애써 다른 일을 찾기보다 차라리 울어라. 프랑스 시인 샤를 보를레르는 눈물을 굶지 말라고 했다. 눈물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다. 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격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출이고 슬픔을 극복해가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다. 눈물은 외로움과 상처의 지우개가 된다. 참지 말고 맘껏 펑펑 울어라.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 뭐 먹지? 이건 거의 숨 쉴 때마다 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메뉴 고민만큼 오늘 누구랑 먹지? 고민해 본 적 있나? 혹시 당신도 나처럼 혼자 밥 먹는가? 대학원생 몇 명과 함께 사업장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직원들의 평균 식사 시간을 쟀다. 놀라웠다. 식판 내려놓고 앉아서 식판 들고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10분 남짓이었다. 어떤 직원은 1분 47초 만에 한 끼 식사 전부를 뱃속에 털어놓고 일어나는 긴 열전도 보였다. 그들에게 밥은 친목과 교류의 시간이 아닌 생존을 위해 흡입하는 음식물 덩어리 자체였다. 구내식당 나홀로족들의 식사시간. 신한생명연수원 11분, 정관장 한국인상공사 부여공장 구내식당 9분, 현대해상 금산연수원 13분, 삼성화재 연수원 11분, CJ 옷쇼핑 12분. 대학교 다닐 때 소원이 있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학생식당에서 여학생과 같이 밥을 먹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호사는커녕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 대학 시절 통으로 혼자 밥 먹었다. 아는 친구들이 지나다니는 학생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건 참 싫다. 창피했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진다. 너 왜 혼자 밥 먹냐? 나에게 그 말은 너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냐로 들린다. 나도 속으로 대답한다. 네가 나랑 안 먹어주니까. 세월이 변했다. 요즘 대학교 식당 풍경은 정반대가 됐다. 전부 나홀로다. 이화여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해봤다. 믿기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무려 90%나 됐다. 숙명여대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모두 혼자 앉아 한쪽 손엔 스마트폰을 든 채 식판에 코를 박고 있었다. 교직원에게 물어보니 전과 달리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요즘은 혼자 시간표 짜고 혼자 수업 듣고 혼자 밥 먹는단다. 시험 기간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혼자 카페에서 공부한단다. 굳이 내 계획을 희생해가며 타인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줄 이유가 사라진 거다. 못 믿겠으면 오늘이라도 대학교 학생 식당에 가보라. 진풍경을 볼 것이다. 어쨌거나 상황이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기 동안 함께 밥 먹을 사람을 구한다는 커뮤니티 글들이 많이 눈에 띈다. 밥터디, 밥아리, 혼밥족, 아싸라는 낯선 용어들을 아는가? 몇 년 전만 해도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다. 함께 밥을 먹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행위 중 하나다. 그런데 전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친밀한 밥 먹는 행위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속이 궁금하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밥을 먹으며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게 변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인이 없으면 신경 쓸 일도 없고 밥값도 덜 들고 배려 같은 것도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이기심으로 할 일 많은 자기 자신을 토닥여보지만 다른 한편으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생각을 공유하지도 못하며 혼자서 사귀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할 뿐이다. 똑같은 한 그릇인데 혼자 먹는 짜장면과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먹는 짜장면 맛에 큰 차이를 안다면 이런 생각 말아야 한다. 나도 집에 사람이 안 찾아오면 집 청소할 일도 없이 깨끗하지만 대신 그 황량함도 함께 느낀다. 관계가 없으면 그로 인해 힘들 일도 없지만 그만큼 삶도 피폐해진다. 집에 손님이 오면 집은 비록 너저분해져도 사람 덕분에 새 힘을 얻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어지는 삶의 풍부함이 있다. 부질없는 친구 같아도 사실 축복인데 그걸 모른다. 토머스 에디슨은 자기 집 대문과 수도 펌프를 연결해놨다고 한다. 그의 집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문을 여닫을 때마다 펌프질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물을 더 길어 오르게 된다. 손님이 많이 올수록 물은 넘쳐난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는 맛있는 와인을 혼자 마시는 사람이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나는 혼자 살지만 몇 년 전부터 집에 식사 초대를 한다. 집이 조금 지저분해져도 내 요리 실력은 늘고 내가 직접 만든 음식 덕분에 더 건강해지며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어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걸 느낀다.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미국 대통령만큼은 아닐 거다. 2014년 3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블로그에 의외의 이야기가 실렸다. 오바마 가족을 쓴 뉴욕타임스 기자 조디 켄터와의 인터뷰였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는 매일 저녁 6시 30분에 그것도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어겨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 일주일에 5번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는 말이다. 혼자 밥 먹는 당신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요. 세상에 이 말처럼 함축적인 표현이 있을까? 밥 먹자는 말은 친해지자, 또 만나자, 깊이 있게 대화하자, 교류하자, 속리하게 나누자, 벗이 되자 등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프랑스에는 꼴로까시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집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집을 가진 노인이 무상으로 젊은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사는 데에서 출발한다. 단 필수 조건으로 주 5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 밥을 같이 먹고 싶어서 집까지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강과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저마다 외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을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혼자 밥 먹지 말자. 하다못해 깻잎 무침 집어먹을 때 들러보는 깻잎을 젓가락으로 잡아주는 고마운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기억한다면 말이다. 나는 혼자 살지만 몇 년 전부터 집에 식사 초대를 한다. 집이 조금 지저분해져도 내 요리 실력은 늘고 내가 직접 만든 음식 덕분에 더 건강해지며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어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걸 느낀다. 함께 밥을 먹자. 저마다 외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을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에게 돌아가라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